다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다중결합 화합물의 환원 반응 중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는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이금속 촉매 수소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캐탈리틱이 바로 촉매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반응에선 전이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반응입니다. 그 전이금속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지네이션인데 하이드라지는 수소를 뜻하고 에이션은 될 화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이금속 촉매를 활용해서 다중결합 화합물에 수소를 반응시키는 반응을 우리가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때 우선 첫 번째 삼중결합 화합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촉매 수소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수소의 촉매를 같이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건데 이때 이 팔라듐 같은 이런 원소가 바로 전이금속 촉매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이 전이금속 촉매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주기율표 중에 그 전자 배치가 요렇게 D8 그 다음에 S2 이런 전자 배치를 갖는 족이 있죠. 거기 누가 있냐면 바로 4족에 그러니까 4주기에는 니켈 그다음 아래쪽에는 팔라듐 그다음에 여기는 아래쪽엔 또 플래티넘. 그래서 요 세 개가 동족 원소예요. 동족 원소. 근데 이제 얘네들의 성격을 좀 살펴보면 그 촉매로서의 역할 그거는 요 백금 쪽으로 올수록 이 촉매로서의 활성은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티넘이 촉매로서 굉장히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플래티넘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비싸죠. 바로 요렇게 갈수록 싸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실제로 실험에 활용하기는 조금 그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촉매로서의 역할은 이쪽이 갈수록 강해지지만 싸지는 건 이쪽으로 가자 싸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균형을 이루다 보면 여기서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의 유기화학 반응에서 촉매 수소화 과정, 특히나 전이금속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 중에 팔라듐이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팔라듐을 쓴 건데 꼭 얘가 아니라 이거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여하튼 이렇게 이 조건에서 삼중결합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중결합이 돼요. 삼중결합이 환원이 돼서 수소가 붙어서 이중결합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수소가 어떤 식으로 이 탄소에 들어간다? 신첨가 된다라는 걸 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첨가가 가장 중요한데 신첨가의 원래 뜻은 뭐예요? 이면각이 0도인 상황을 우리가 신첨가라고 신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어근적인 뜻을 살펴보면 the same 같은 쪽이다라는 뜻의 어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탄소에 대해서 수소가 같은 쪽 방향에서 접근을 해가지고는 이런 식의 이중결합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 촉매 수소화에서는 무조건 시스알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이때 만들어지는 시스알킨은 실제로 사람 눈에 관찰되기가 어렵습니다. 관찰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알킨을 이렇게 반응시켰을 때 얘만을 따로 분리해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들어졌는데 왜 얘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냐면 이 녀석이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촉매 수소화 조건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상태에서 얘가 여전히 이 조건 하에 놓여 있으면 그 다음 반응이 냉큼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게 나타나는 건 같은데 실제 삼중결합으로부터 이 반응을 시키면 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다음 과정을 바로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때도 역시나 신첨가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이중결합에 이르는 평면에 대해 수소 두 개가 한 방향으로 올라붙어서 최종적으로 알케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촉매 수소화 과정을 삼중결합에서 시작을 하면 이중결합을 지나 단일결합으로 이런 식으로 환원이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소기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테니스 공처럼 이게 이런 말랑말랑한 공을 벽 같은 데다가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탱 맞고 퉁퉁퉁퉁퉁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수소기체가 기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텐데 얘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 팔라듐 촉매 표면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왜 그 휴지 있죠, 휴지를 물에 적셔가지고 이런 뭐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는 벽에다가 휙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처럼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휙 날아갔다가 착 붙어버리죠. 바로 수소기체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팔라듐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하튼 금속이라고 했죠. 그럼 사람 눈에 이렇게 이 덩어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덩어리로 보이는 팔라듐의 거대한 표면이 있을 텐데 이 표면의 수소 기체 분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쾅 하고 충돌을 하면 공처럼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쾅 충돌해서 떡 하고 붙어버려요. 그럼 왜 붙느냐? 바로 수소 원자 사이의 시그마 결합 전자, 단일 결합 전자 쌍이 팔라듐 금속 표면이랑 있는 팔라듐이랑 배위 결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일어나는 배위 결합은 조금 고급 그 무기화학에서 배우는 것이라 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여하튼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수소 분자가 팔라듐 표면에 딱 하고 붙어버려요. 근데 붙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전자교환에 의해서 희한하게 이 팔라듐 이 표면에서 수소 분자가 원자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 상태의 홀전자 화학종, 그러니까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런 홀전자 화학종 라디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팔라듐 촉매 표면 위에 수소 원자가 가득 이렇게 이제 채워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워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원자, 여기에 있는 이 삼중결합 화합물이 얘도 이제 분자량이 작으면 기체 분자일 테고요. 이 녀석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 수소 표면 위를 비행하다가 수소 표면 위를 탁 하고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삼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파이결합 전자랑 홀전자 반응을 통해 이런 식의 시스 알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그 왜 서양 그 간식 중에서 추러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제 기름에 튀긴 그 간식거리 있잖아요. 걔를 이제 그 먹을 때 조금 더 풍미를 돋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추러스에다가 이제 설탕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기에 설탕옷을 입히려고 넙대대한 이제 트레이에다가 이게 설탕을 쫙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추러스라고 하면 이제 추러스를 이렇게 버물버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탕옷을 완전히 다 버무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추러스를 한 손으로 딱 잡고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러스를 딱 찍어서 올리면 설탕은 어디에만 묻겠어요? 바로 한쪽 면에만 이렇게 설탕이 묻을 거 아니에요. 비행에 날아온 삼중결합 화합물은 선형적 특징을 가져요. 그럼 이 선이 선형적 특징을 갖는 분자가 팔라듐 표면에 분산되어 있는 이 수소 원자랑 한 방향으로 들러붙기 때문에 신첨가되어서 이렇게 시스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결합 화합물은 이제 평면적 속성을 갖게 되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고기 패티를 만들어서 빵가루를 입혀가지고 돈가스처럼 튀긴다고 칩시다. 그럼 역시나 트레이에 빵가루를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고기 패티를 한쪽으로 딱 찍어서 들면 한쪽에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쪽에만 빵가루가 묻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면적 속성을 갖는 녀석이 트레이 평면 위에 올라앉게 되면 이 수소 역시 신첨가돼서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고기 패티에 빵가루가 한 면으로 묻듯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두 개의 수소 역시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들러붙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수소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신첨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이중결합 평면에 대한 그 신첨가가 된 알케인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촉매수소화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신첨가.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유는 수소 원자가 팔라듐 촉매 표면 위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선형적이건 평면적이건 물질들이 그 표면 위에 내려앉아 반응을 해야 하니 무조건 이렇게 신첨가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따가 예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요 특징 때문에 뭐냐면 문제의 생성물을 예측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건 이 촉매 수소화 과정은 이건 영차 반응이에요. 자, 영차 반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반응물 농도와 반응 속도가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반응 속도가 어떤 상수 K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뭐 요즘은 뭐 무슨 예매를 한다거나 뭐 표를 끊는다거나 할 때 뭐 이렇게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온라인이 먹통이 돼서 실제 그 창구에 가서 표 같은 걸 진짜로 오프라인으로 예매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극장 같은데, 요즘 또 극장도 잘 안 가게 되는구나. 어쨌건 극장 같은데 이제 창구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 창구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일하는 직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예매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때 손님들이 100명이 있건 200명이 있건 뭐가 되건 간에 1초 동안에 처리돼서 예매를 하는 손님의 숫자는 오는 손님이 100명이건 200명이건 달라져요? 관계없이 일정해요? 당연히 관계없이 일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뭐로 속도가 정해집니까? 그 장소에서 정해지는 창구의 개수, 그 다음에 거기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는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손님이 100명이 오건 200명이 오건 그 창구를 가득 채워버리면 그때는 창구의 개수와 그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1초당 처리되는 손님의 숫자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런 걸 뭐라고? 영차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뭔 말이냐면 보시다시피 저 촉매 표면이 저 수소 원자로 포화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촉매 표면에 수소 원자가 내려앉는다고 했는데 그 내려앉는 수소 원자들이 가득 여길 도배를 해버리면 그 이유는 3중결합 화합물이건 2중결합 화합물이건 얘네들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단시간당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 게 아니라고요. 그냥 표면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다 포화가 되면 그걸로 반응 속도는 끝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중결합 화합물이 뭐 10개가 오건 100개가 오건 이 표면이 포화가 돼 버리면 그 이유는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촉매수소화 과정은 이 표면이 포화됐을 시 어떻게 된다? 이 반응물들의 농도와는 무관하게 반응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론적으로 영차 반응의 아주 희한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촉매수소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몇몇 그 시험 문제에서 어쩌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응 기호를 한번 살펴보죠. 알카인으로부터 알킨이 지나서 알케인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만들어지지만 얘를 얻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냉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걸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또 반응이 하나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결합의 촉매수소화 반응을 할 때 문제 아닌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시스알킨이 만들어지는 건 같은데 얘를 따로 얻어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을 따로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냐면 피리딘이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중결합이 만들어져도 더 이상 단일결합 화합물 알케인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원 반응이 여기서 끝나서 시스 알킨만을 따로 얻어낼 수 있는 테크닉이 바로 피리딘을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팔라듐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전이금속 촉매라고 했죠. 근데 이 전이금속 촉매가 있을 때 사실은 이중결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단일결합까지 환원이 되는데 피리딘을 써주게 되면 반응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역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피리딘의 역할은 이 촉매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이겠습니까? 촉매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역할이겠습니까? 바로 이 피리딘은 이 촉매 활성을 감소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리딘의 존재 때문에 이 팔라듐의 촉매로서의 역할은 아주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피리딘을 팔라듐에 넣었을 때 이 벌어지는 일을 몇몇 유기화학 책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피리딘이 팔라듐의 표면을 오염시켰다. 영어로 컨테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리딘이 팔라듐의 촉매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게 하도록 넣어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환원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시스알킨에서 반응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피리딘이 뭐냐?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루이스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탄소를 통해 육각고리로 되어 있는 화합물인데 이게 지금 질소에 뭐를 가지고 있냐면 비공호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비공호 전자. 그럼 이 비공호 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피리딘은 이 비공호 전자쌍을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 금속한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산이 있다면 H+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리딘은 이 비공호 전자를 금속한테 주게 되면 피리딘이 리간드로 작동을 할 수가 있고 이 피리딘이 비공호 전자를 수소한테 전달하게 되면 바로 염기로 작동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피리딘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녀석에서 나타나는 공명구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옆에 있는 질소 탄소 결합의 파이 결합 전자를 질소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질소를 이렇게 1- 음전화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겠죠. 탄소 양이온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다중결합 화합물들이랑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양전화가 공명구조의 그 다음 요 자리, 그 다음 요 자리로 양전화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탄소 양이온이 나타나도 컨주게이션을 통한 안정화 때문에 이렇게 질소 쪽으로 마이너스, 탄소 쪽으로 플러스의 전화 분리가 잘 이루어집니다. 자, 전화 분리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극성이 크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공명구조의 존재 때문에 이 피리딘은 탄소 쪽은 플러스 성격, 질소 쪽은 마이너스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서 유기물질 중에서도 상당히 극성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상온에서 액체예요. 그러면 뭐로 주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용매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딘은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리간드로 작동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동할 수도 있고 유기용매로 작동할 수도 있고 그것도 극성이 큰. 그래서 유기화학 반응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한 가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놈은 냄새가 죽여요. 진짜로. 글쎄,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악취가 있을 텐데 내가 살아보면서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불쾌한 냄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기실험 해본 사람은 알 텐데 유기실험 해보면 이걸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얘가 무슨 냄새가 나냐면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납니다. 물론 생선에서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 그냥 보통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는 비린내야 돼 그냥 이걸로 말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비린내는 어떤 비린내가 나냐면 분명 비린내인데 이 비린내를 계속 맡고 있으면 내가 장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가 막힌 비린내가 납니다. 굉장히 불쾌한 비린내가 나요. 나중에 이제 유기실험 하시게 되면 만나시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런 성격을 갖는 피리딘이 요 팔라듐과 함께 쓰이면 팔라듐의 성격을 약화시키면서 시스 이중결합에서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자 처음처럼 그 수소 분자가 돌아다니다가 표면에 안착하고 그 다음 원자화 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삼중결합 화합물이 접근을 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신첨가 후에 이중결합 화합물을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수소 분자나 수소 원자가 팔라듐이랑 이렇게 베이결합해서 표면에 배치될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피리딘을 넣어주면 피리딘 역시 이 비공호 전자쌍에 의한 뭘 할 수가 있다. 배유결합을 통해 팔라듐 표면 위에 안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수소 원자 혹은 수소 분자지만 이거는 피리딘 분자잖아요. 딱 봐도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피리딘이 팔라듐 표면에 안착하게 되면 다른 분자하고 입체 저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피리딘 분자가 표면에 앉게 되면 다른 녀석들에 비해 입체 저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분자들이 표면에 내려오는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놈은 그 선형 분자고 이거는 면 형태의 분자잖아요. 그럼 잘 봐요. 선형 분자는 아무래도 입체 저항이 크겠어요? 입체 저항이 작겠어요? 주변이 뭐가 됐건 이 선형 분자라고 하는 건 바로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선형은 굉장히 스스로가 입체 저항이 작겠죠. 그래서 왜 중세전에서
그 가장 위력적인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활과 창이죠. 활과 창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적이 아무리 방패나 갑옷을 막아도 이 길쭉하게 생긴 애들은 입체장이 작기 때문에 그걸 뚫고 쑥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체장이 작기 때문에 이런 커다란 피리딘 분자가 표면에 있어도 그 커다란 피리딘 분자 사이사이로 이 선형 분자는 내려앉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면 형태의 판상 형태의 분자가 돼버리면 피리딘 분자가 표면에 내려앉았을 때 이게 크기가 넓적해지니까 이 넓적한 것이 표면에 내려앉을 때 주변의 피리딘 분자랑 충돌을 해서 촉매 표면에 얘가 내려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가 촉매 표면에 내려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촉매 표면에 여전히 있는 수소 원자랑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면상 이 분자에 대해 입체장이 크게 작용해서 표면에 내려앉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알케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블락킹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표면에 피리딘이 이렇게 안착하게 되면 반응은 입체작이 원체작은 선형 삼중결합 화합물만 환원을 시키고 이게 면상 화합물이 됐을 경우에는 표면에 더 이상 내려앉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환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로다가 피리딘이 이 팔라듐 촉매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피리딘이 없을 때는 단일결합 화합물까지 가는데 피리딘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면 표면의 입체장을 강화시켜서 이 이중결합 화합물은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리딘을 썼을 때 이러하다라는 거, 시스 이중결합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 빈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카인으로부터 이 시스 알킨을 만들기 위한 어떤 촉매 조건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유명한 촉매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린들러는 사람 이름이고요. 뒤에는 고양이가 아니고 촉매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린들러 캐탈러시스, 린들러 촉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삼중결합 화합물에 수소기체 쓰고 화살표 밑에 그냥 이렇게 린들러 캐탈리시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시스 이중결합이 나타나고 반응 완결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이 린들러 촉매라는 게 상당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 린들러 촉매라는 게 어떻게 생겨본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린들러 촉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봐 한번 써드리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촉매 누굽니까? 바로 팔라듐이요. 아까 그 전 설명에서도 팔라듐에 그냥 피리딘을 썼었죠. 그 팔라듐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팔라듐이 사실은 좀 고가예요. 고가여서 주변에 이런 식의 PbSO4나 CaSO4 같은 이런 고체 지지체에 저 팔라듐을 이 나노 입자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좀 적게 사용해 보려고 이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고체 지지체 얘네들 분산시켜서 만들어 놓은 촉매 패키지를 린들러 촉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산업적인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이때는 뭘 사용하냐면 크위놀린이라는 녀석을 사용합니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바로 이쪽만 빼고 여기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누구? 피리딘 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피리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피리딘 옆에 탄소 고리가 한 가지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리딘보다도 입체장이 훨씬 큰 피리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팔라듐에 피리딘을 섞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린들러 촉매를 만들어서 반응을 해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시스 알킨까지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이 린들러 촉매 시험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관련해서 이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촉매 수소와 반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자, 우선 요 조건 한번 봅시다. 수소가 있고 팔라듐이 있죠. 예, 좋은데 여기 이제 하나 등장하는 C 이 뭐냐면 바로 흑연입니다. 흑연. 흑연이 왜 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라듐 뭐라 그랬어요?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팔라듐만으로 사용하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팔라듐에 흑연 가루를 같이 사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이 흑연이 이 고체 지지체 역할도 할 뿐더러 흑연 자체도 이 촉매 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있는 이 팔라듐이 이 너무 고가여서 이 조금만 사용하고 흑연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그냥 촉매수소화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촉매수소화 반응은 어디서 진행이 되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 평면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한 이런 평면이 나타날 텐데, 이 평면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촉매수소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한쪽 방향으로 수소가 신첨가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촉매수소화는 촉매 표면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촉매 표면에 잘 들러붙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촉매 표면에 들러붙을 때 주변의 입체장이 아주 작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피리딘이나 크위놀린도 뭐예요? 촉매 표면에 들러붙어서 이 반응 기질하고의 입체장을 크게 만들어 더 이상 반응 진행이 못하게 만드는 녀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촉매수소화가 될 때는 이중결합이 촉매 표면에 입체장 없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 이중결합이 이 팔라듐 혹은 탄소 촉매 표면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구조의 경우, 이런 거 이제 바이사이클로 시스템이네요. 이 경우 이런 식으로 한쪽 팔에 메틸 그룹들이 잔뜩 붙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큰 입체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녀석들이 있는 채로 촉매 표면에 접근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수밖에 없다? 얘네들을 피해서 촉매 표면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촉매 표면에 붙어 있는 이 수소 원자들이 얘네들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접근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수소, 표면에 붙어 있던 수소가 어느 쪽으로 붙는다? 이쪽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 촉매 표면에 붙은 수소가 요런 식으로 신첨가로 들러붙는 겁니다. 누구를 피해서? 입체 저항이 큰 이 두 메틸 그룹을 피해서 반대쪽 평면으로 수소 두 개가 신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메틸 그룹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가 결합하고 난 후 VSEPR 효과에서 위쪽으로 약간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질에 대한 촉매수소화의 결과는 요겁니다. 아까 제가 촉매수소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촉매 표면에서 촉매수소화가 된다라는 얘기였었죠. 그 촉매 표면에서 촉매수소화가 되기 때문에 촉매수소화 반응은 이런 식으로 입체 저항에 아주 민감합니다. 입체 저항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 입체 저항을 피해서 수소가 신첨가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마디 쓰시면 이 신첨가는 입체 저항에 아주 민감하다. 요것이 촉매수소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촉매수소화 반응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